F1의 가장 아이코닉한 서킷에서 탄생한 또 하나의 스토리, 2026 벨기에 그랑프리가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긴 직선과 초고속 코너가 이어지는 스파프랑코샹 서킷은 올 시즌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배터리를 어디서 충전하고 어느 순간에 쏟아붓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로 여겨졌는데요. 여기에 주말 내내 계속된 차량 문제와 그리드 페널티, 두 차례나 중단된 프랙티스, 그리고 챔피언십 경쟁자들의 운명을 뒤바꿔놓은 오프닝 랩의 충돌과 각 팀의 전략 싸움까지, 대체 지난 주말 스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꿀잼 레이스를 못 보고 먼저 잠들어버린 막스 덕후를 위해 워투피니시가 준비한 2026 벨기에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벨기에 그랑프리가 열리는 스파프랑코샹은 1950년 첫 F1 월드 챔피언십부터 함께해온 역사적인 서킷이자 한 바퀴의 길이가 약 7km에 달하는 F1 캘린더에서 가장 긴 트랙입니다. 스파를 상징하는 오르즈와 라디옹, 그리고 케멜 스트레이트 같은 초고속 구간이 이어지는 반면 중간 섹터에는 차량의 다운포스와 밸런스가 중요한 중고속 코너들이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기도 하죠. 때문에 각 팀은 이번 주말 레이스를 앞두고 직선 최고속도와 코너링 성능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더욱이 올 시즌 새롭게 바뀐 퍼유닛 규정으로 인해 직선에서 배터리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랩타임과 추월 가능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풀스로틀 구간이 길게 이어지는 스파에서는 언제 에너지를 충전하고 어느 구간에서 사용할 것인지가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만큼 각 팀과 드라이버들은 이번 주말 내내 최적의 셋업과 에너지 관리 방식을 찾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스파는 이런 느낌은 아닌데 말이야. 또한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에서는 여러 팀들이 소소한 업그레이드 파츠를 준비했는데요. 레이싱부스와 하스가 가장 많은 4개 업데이트를 가져오며 개발 경쟁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메르세데스와 맥라렌, 윌리엄스, 아우디 역시 공력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레드불은 올 시즌 여러 차례 사고를 유발했던 회전식 리어윙 방식을 포기하고 이번 스파에서는 보다 전통적인 구조의 리어윙을 다시 가져왔죠. 한편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와 레드불의 아이작 카드는 파워유닛 부속 교체로 인해 각각 그리드 페널티를 받게 됐는데요. 추월이 비교적 쉬운 스파라고는 하지만 긴 피트스톱 손실과 변덕스러운 날씨를 고려하면 두 드라이버가 어떤 전략으로 상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이번 주말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여겨졌습니다. 과연 메르세데스는 강력한 파워유닛 경쟁력을 앞세워 이번에도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레드불과 페라리는 스파에 맞춘 셋업으로 어떤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준비한 각 팀들은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지, 다양한 기대와 관전 포인트를 안고 드디어 벨기에 그랑프리의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에 진행된 첫 번째 프랙티스는 여러 팀들이 스파에 맞춘 세팅과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는데요. 막스 베르스타펜이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했고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그 뒤를 이으며 페라리 역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반면 맥라렌의 피아스트리는 세션 후반 유압계통 문제로 정상적인 주행을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기어박스까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미 노리스의 그리드 페널티까지 받은 맥라렌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잠시 후 진행된 프랙티스 2에서는 챔피언십 선두 키미 안토넬리가 전체 1위 기록을 작성하며 가장 먼저 기선을 제압한 가운데 노리스가 2위, 베르스타펜이 3위를 기록했고 해밀턴과 르클레르 역시 꾸준히 상위권 페이스를 유지하며 차강팀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프랙티스 2에서는 미디엄과 하드 타이어의 성능 저하와 레이스 페이스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팀들은 세션 중반부터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하필 세션 종료를 약 15분 남겨둔 상황에서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가 배리어를 강하게 들이받는 큰 사고가 발생하며 세션이 그대로 조기 종료된 탓에 대부분 팀들은 계획했던 롱런 프로그램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면서 레이스 시뮬레이션 데이터 확보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보된 제한적인 데이터 속에서도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페이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였고 맥라렌 역시 피아스트리의 유압 문제로 충분한 랩을 달리지 못했음에도 쇼롱과 롱런에서 모두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에 펼쳐진 프랙티스 3에서 안토넬리는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하며 금요일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안토넬리는 고속 코너에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준 것은 물론 스파에서 중요한 배터리 에너지 사용과 직선 속도에서도 경쟁자들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가장 강력한 폴포지션 후보로 떠올랐죠. 반면 러셀은 여전히 직선 구간의 에너지 전개와 차량 밸런스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러셀은 원래부터 프랙티스에서 퀄리파잉까지 천천히 빌드업을 해나가는 스타일이란 걸 감안해도 같은 메르세데스 차량을 타는 두 드라이버의 기록 격차가 프랙티스 내내 상당했던 만큼 과연 퀄리파잉에서 러셀이 이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죠. 한편 프랙티스 3 세션 종료를 불과 몇 분 남겨두고 이번 주말 최대 변수 중 하나가 또다시 터졌는데요.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 전날 가슬리가 사고를 냈던 동일한 구간에서 리어를 잃으며 배리어에 크게 부딪힌 것이죠. 이 사고의 충격으로 해밀턴의 차량은 크게 손상됐고
기록했지만 문제는 퀄리파잉까지 남은 시간이 채 2시간 남짓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라리의 미케닉들은 곧바로 차량을 분해해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갔고 다행히 놀라운 속도로 차량을 복구해 해밀턴은 정상적으로 퀄리파잉에 참가할 수 있게 됐죠. 잠시 후 토요일 오후 펼쳐진 퀄리파잉은 스파프랑코샹의 긴 랩과 촘촘한 기록 차이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세션이었습니다. 스파는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긴 만큼 한 번의 실수로 기록 작성에 실패하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데요. 여기에 케멜 스트레이트에서의 슬립스트림과 배터리 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상당한 기록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각 팀은 트랙에 나가는 순서와 앞차와의 간격까지 세심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먼저 Q1 초반에는 캐딜락과 에스턴 마틴의 선수들이 먼저 트랙으로 향했는데요. 올 시즌 아직 한 번도 Q2에 진출하지 못했던 만큼 조금이라도 많은 주행 시간을 확보하며 기록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에게 중위권 도약은 아직까진 먼 얘기였죠. 한편 Q1 막판 탈락관에서는 콜라핀토가 마지막 시도에서 13위까지 올라서며 극적으로 Q2 진출에 성공했고 그 여파로 윌리엄스의 알본이 17위까지 밀려나며 올 시즌 10번의 퀄리파잉 중 6번째 Q1 탈락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Q1 결과 알본, 오콘, 보타스, 페레스, 알론소, 스트롤이 탈락했습니다. 이어서 펼쳐진 Q2에서는 Q1에서 살짝 기록이 아쉬웠던 안토넬리가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으며 첫 번째 시도에서부터 선두로 올라섰고 반면 러셀은 첫 시도에서 안토넬리보다 0.5초 이상 뒤처지며 프랙티스에 이어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세션이 진행될수록 순위가 계속 밀리면서 한때 Q3 진출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죠. 한편 중위권에서는 레이싱볼스의 림블라드가 이번 주말 업그레이드가 적용된 차량을 바탕으로 6위까지 올라서며 상위권 드라이버들과 경쟁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우디의 보톨레토 역시 마지막 어택에서 기록을 끌어올리며 기분 좋게 Q3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Q2 결과 로슨, 가슬리, 콜라핀토, 훌켄버그, 사인스, 베어먼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Q3에서는 안토넬리와 베르스타펜, 노리스가 폴 포지션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첫 번째 플라잉 랩에서는 베르스타펜이 1분 44초 98사를 기록했지만 고디오 안토넬리가 그보다 0.14초 빠른 기록을 작성하며 선두 자리를 가져갔고 노리스는 그보다도 0.04초 빠른 기록으로 안토넬리를 다시 앞서면서 첫 번째 어택이 끝난 시점에는 노리스가 잠정 폴 포지션을 차지하기도 했죠. 한편 Q3 도중 자갈이 주행 라인에 흩어진 탓에 이를 정리하기 위해 세션의 흐름이 잠시 끊기기도 했는데요. 세션이 재개된 뒤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의 기록 향상을 위해 하자를 베르스타펜보다 앞서 달리며 토잉을 주는 팀플레이 전략을 선보였는데요. 덕분에 베르스타펜은 마지막 어택에서 노리스의 기록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엄청난 기록을 작성했죠. 이게 팀플이지. 하지만 마지막에 출발한 안토넬리가 그런 베르스타펜보다도 무려 0.317초 빠른 기록을 작성하며 결국 올 시즌 6번째 폴포지션 차지와 함께 동시에 올 시즌 전 경기 메르세데스 폴포지션 기록도 이어나가게 됐죠. 그 뒤로 베르스타펜, 노리스, 러셀, 르클레르, 해밀턴, 피아스트리 순으로 최종 기록이 작성됐습니다. 다만 3위를 기록한 노리스는 파워 유닛 부품 사용 한호 초과로 이미 10그리드 페널티를 받았기에 13번 그리드로 밀려났고 하자 역시 여러 파워 유닛 부품을 교체하며 20그리드 페널티를 받아 그리드 후방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폴포지션에서 출발하는 안토넬리가 직전 영국 그랑프리에서 놓쳤던 우승을 되찾을 수 있을지, 베르스타펜은 하자의 도움으로 확보한 프론토로에서 안토넬리를 따라잡고 선두에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뒤쪽으로 밀려난 노리스와 하자는 추월이 가능한 스파에서 과연 어디까지 순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2026 벨기에 그랑프리는 여러 관전 포인트를 안고 마침내 일요일 본 레이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스파에는 레이스 시작을 앞두고 가벼운 빗방울이 떨어졌지만路面을 완전히 적실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프랙티스와 비교해 트랙 온도가 낮아진 덕분에 예상보다 타이어의 열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였고 대부분의 상위권 선수들은 미디엄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한 뒤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는 원스톱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차량이 그리드의 정렬을 마치고 5개의 불이 꺼지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폴에서 출발한 안토넬리는 깔끔한 스타트로 선두를 지켜내는 듯 했지만 이번 그리드의 베르스타펜이 곧바로 안토넬리를 압박하며 라디움 구간에서 잠시 앞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넬리는 케멜 스트리트에서 슬립스트림과 배터리를 활용해 곧바로 베르스타펜을 다시 추월했고 르클레르 역시 이 혼전을 놓치지 않고 베르스타펜을 제치며 선두권으로 올라왔죠. 한편 그 뒤에서는 챔피언십 판도를 뒤흔드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러셀과 해밀턴이 6번 코너로 나란히 달리는 과정에서 바깥쪽에서 자리를 지키려던 러셀과 안쪽 라인을 달리던 해밀턴이 접촉한 것이죠. 이 충돌로 러셀은 그래블로 밀려나며 오프닝 랩에 레이스를 마쳐야만 했고 해밀턴은 차량 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주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스튜어드는 해밀턴에게 충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5초 페널티를 부과했고 러셀의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곧바로 세이프티카가 발령됐죠. 에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레이스가 재개된 이후에도 선두권에서는 치열한 배틀이 이어졌습니다. 안토넬리가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르클레르와 베르스타펜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그림이 한동안 펼쳐졌고 피아스트리는 르클레르의 바깥쪽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두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레이스 중반 트랙 위의 파편을 처리하기 위해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령되면서 선두권의 전략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베르스타펜은 버추얼 세이프티카 직전에 먼저 피트로 들어가 하드 타이어로 교체했고
있었고, 안토넬리는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령된 직후 피트스톱을 진행해 베르스타펜보다 앞에서 트랙에 복귀했습니다. 반면 페라리는 조금 더 길게 미디엄 타이어를 유지하며 기회를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다시 한번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생하자 페라리는 르클레르와 해밀턴을 동시에 피트로 불러들이는 더블 스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르클레르는 피트스톱 시간을 크게 절약하며 안토넬리보다 앞에서 트랙에 복귀해 레이스 선두로 올라설 수 있게 됐죠. 이대로 르클레르 2연승 가나요? 한편 뒤이은 해밀턴의 피트스톱 과정에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프론트 윙 조정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출발 시도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미케닉이 넘어지고 만 것이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스튜어드는 이를 언세이프 릴리즈로 판단해 경기 후 페라리에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레이스는 르클레르가 선두로 달리고 안토넬리가 뒤를 쫓는 양상으로 한동안 전개됐는데요. 두 선수의 격차는 대부분 1초에서 2초대 사이로 유지됐고, 타이어와 배터리를 관리하며 추월할 기회를 기다리던 안토넬리는 마침내 34렙 르클레르를 추월하며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안토넬리는 르클레르와의 격차를 조금씩 벌려나갔고, 르클레르 역시 끝까지 추격해봤지만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는 좁히지 못했죠. 그 뒤에서는 베르스타펜이 타이어 성능 저하로 인해 앞선 두 선수의 페이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3위 자리에서 레이스를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30렙까지 하드 타이어로 버티며 포디움권까지도 노려봤던 노리스는 막판 추격을 위해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했는데요. 하필 그 중요한 피트스톱이 7.8초나 소요되며 노리스는 더 높은 순위를 노릴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페라리가 이런 기분이었어? 레이스 후반에는 4위권에서 맥라렌의 피아스트리와 페라리의 해밀턴이, 포인트권에서는 아우디, 레이싱부스, 알핀 선수들이 치열한 추격전을 펼친 가운데 선두에서는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가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선두 자리를 지켜내며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고 올 시즌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버추얼 세이프티카 타이밍으로 르클레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트랙 위에서 직접 추월해 우승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였죠. 안토넬리는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최근 몇 차례 힘든 레이스를 치른 뒤 다시 포디움 정상에 올라 정말 기쁘다. 매우 치열한 레이스였고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선두를 내줬지만 다시 추월해 선두를 되찾았다. 샤를의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우승이었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2위는 페라리의 르클레르가 차지했습니다. 페라리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타이밍을 활용한 더블 스택으로 르클레르를 선두에 올려놓으며 전략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판단을 보여줬지만 순수한 레이스 페이스에서는 안토넬리와 메르세데스를 끝까지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영국 그랑프리 우승에 이어 벨기에에서도 2위에 오르며 최근 페라리의 상승세가 단순한 일회성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죠. 르클레르는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마지막까지 우승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에게 유리한 타이밍에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동된 행운도 조금 따랐다. 레이스 페이스는 비교적 강했고 차량을 타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느낌을 받았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분명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포디움에 남은 한 자리는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이 차지했는데요. 베르스타펜은 스타트 직후 잠시 선두에 올라서기도 했지만 레이스 전체 페이스에서는 안토넬리와 르클레르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영국 그랑프리의 리타이어 이후 다시 포디움에 복귀했고, 특히 이번 결과는 레드불의 통산 300번째 F1 포디움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었죠. 베르스타펜은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레이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키미와 나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조금 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만큼 우리에게 포디움은 좋은 결과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4위는 페라리의 해밀턴이 차지했는데요. 오프닝 랩 사고로 5초 페널티를 받았지만 끝까지 순위를 회복하며 포디움 근처까지 갈 수 있었고, 5위는 페이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르클레르와의 접촉으로 차량 일부가 손상되며 어려움을 겪었던 맥라렌의 피아스트리가, 6위는 파워유닛 페널티로 인해 21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인상적인 추월쇼를 보여주며 15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린 레드불의 하자가 차지했습니다. 13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노리스는 7위로 체커기를 받았는데요. 하드 타이어로 첫 스틴트를 길게 가져간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느린 피트스톱으로 시간을 잃으며 주말 내내 맥라렌이 보여준 차량의 잠재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죠. 아우디의 보톨레토는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빠른 피트스톱을 성공시키며 8위를 차지, 지난 경기에 이어 다시 한번 포인트 피니시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아우디의 피트크루들은 보톨레토를 2.1초 만에 내보낸 뒤 곧바로 훌켄버그까지 2.7초 만에 처리하는 깔끔한 더블 스택을 보여줬고, 이 전략으로 보톨레토는 레이싱부스의 림블라드를 앞설 수 있었죠. 레이싱부스의 림블라드는 9위에 오르며 또다시 포인트를 획득했지만 로스는 레이스 내내 에너지 전개 문제를 겪으며 9번 그리드에서 12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알핀은 콜라핀토가 한 번의 추월로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제치며 10위를 차지해 마지막 1포인트를 가져갔고, 가슬리는 언더컷을 시도했지만 PTS 나온 뒤 트래픽에 걸리며 아쉽게도 11위에 머물렀죠. 하스는 오프닝 랩부터 베어먼과 오콘이 서로 접촉하며 두 차량 모두 펑처를 겪는 최악의 출발을 맞이했는데요. 베어먼은 이후 14위까지 회복했지만 오콘은 17위에 머물며 하스는 또다시 포인트 없이 주말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사인스가 파워유닛 관련 부품 교체로 19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가운데 오프닝 랩 사고로 프론트 윙까지 손상됐지만 피트스톱 이후 16위에서 레이스를 마쳤고, 알본은 큰 사고 없이 트랙을 달렸지만 중위권을 위협할 만큼
예전만큼의 페이스를 보여주지 못하며 15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캐딜락은 보타스가 18위로 완주한 가운데 페레스가 리어 서스펜션 개통 문제로 리타이어했고, 마지막으로 에스턴 마틴은 알론소가 19위로 레이스를 마친 가운데 스트롤은 이번 그랑프리에서도 또다시 차량 문제로 레이스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헝가리는 좀 다르겠지? 이렇게 2026 벨기에 그랑프리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복잡해진 레이스 운영과 챔피언십 경쟁자들의 충돌, 전략 싸움과 직선 구간에서의 여러 추월까지 스파다운 다양한 변수를 보여주며 마무리됐는데요. 특히 주말 내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던 안토넬리는 왜 자신이 올 시즌 챔피언십 리더인지 이번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했고, 반면 챔피언십 2위에서 부지런히 쫓아가던 러셀은 이번 경기의 리타이어로 챔피언십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고 말았죠. 이제 뭐라고 위로도 못하겠네. 여러분은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평을 남겨주세요.